는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정은희 아나운서가 출장을 떠나서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모처럼의 새벽 출근하면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진짜 힘든 계절이구나 실감을 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꾸물대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마련이죠. 근데 반성해야겠습니다. 요즘 운동하겠다면서 송년회도 마다하고요, 건강 챙기는 분위기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올해 성인 10명 중에 6명이 다이어트에 도전을 했는데 정작 비만율이 작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 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걷기 같은 기본 운동량조차 오히려 줄었고요. 대신 약물이나 보조제에 의존해서 쉽게 살 빼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해도 식단과 운동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건데요. 결국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활동량 많이 늘려주는 게 겨울철 체중 조절과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12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해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코너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토종씨앗 나눔 작물인 경종배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맛보다 오래 남는 식품 브랜딩 사례들 모아서 살펴드릴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텃밭 가꾸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관장님, 요즘은 텃밭은 사실 좀 비어있는 시기죠? 근데 밭에 그래도 나갈 일들이 좀 있나요? 저는 월동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밭이 비어 있지는 않고요. 거의 절반 이상은 꽉 차 있습니다. 네. 밭에 눈도 내렸고 겨울철새인 까마귀도 밭에 찾아와서 버리며 미리며 이제 월동하고 있는 작물들을 이렇게 싹을 뽑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밭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씩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또 밭 한편에 또 닭을 키우고 있기도 해서 네. 매일 가보긴 해야 됩니다. 이 농부들은 제 생각이 잘못됐네요. 1년 4계절 내내 바쁘시군요. 네. 저야 요즘
하늘에서 문득 겨울철 철새들 보면 반갑고 막 그러던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소일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내년 봄에 나눔할 토종 작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토종은 영어로 랜드레이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땅의 씨앗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땅은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흙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씨앗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랜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토종 작물들이 한반도에서 작물화되지 않고 도입된 것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입됐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네. 또 지역마다 다양한 품종들로 이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작물화가 시도된 게 아니라 작물화는 타라 지역에서 시도된 이후에 네.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런 작물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 기원전부터 재배되어 온 것이 보통 이제 무하고 참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깨가 한반도에 들어와 이용된 모습은 또 정착하는 모습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삼한 시대 옛 백제였던 마한 지역에서는 참깨를 볶아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의 마지막은 참깨를 뿌려서 장식을 합니다. 오. 반면에 변한 진한 지역이었던 신라 가야 문화는 참깨로 기름을 짜서 활용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 문화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음식 마지막에 기름으로 마감을 하는지 참깨가루로 마감을 하는지를 보면 어느 지역 문화가 여기 전승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안동 참깨와 같이 기름이 많이 나오는 참깨를 선호하고요. 네. 그다음에 통깨, 참깨가루를 선호하는 지역은 열매 수확량이 많은 육목깨라든지 팔목깨와 같은 품종을 선호해서 대대로 토착화되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지역에 따라서 이 작물에 선호하는 품종들이 달랐고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토종 작물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토종 배추는 경종 배추인데요. 김치가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어서 네. 오래전부터 배추를 재배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추가 전래되어 지금의 배추로 정착하는 과정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고려 말 조선 초에 배추가 처음 도입됐고요. 이때부터 재배되기 시작해서 품종 개량을 거쳐서 현재의 배추, 통이 꽉 찬 이런 배추가 만들어진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성이 됩니다. 배추는 중국에서 도입되어 왔는데요. 백채라고 불렸습니다. 배추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백채. 백채는 이제 팍초이라고 중국에서는 부르는데요. 네. 이 명칭도 이 백채, 배차, 배추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됐죠. 청경채를 중국에서는 팍초이라고 백채라고 이렇게 쓰는데 팍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경채가 바로 배추의 조상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요즘 또 추우니까 국물 음식이 떠오르는데 샤브샤브 같은 거 먹을 때 청경채 먹다 보면 배추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니미 배추 같네 했는데 실제로 이게 뿌리가 같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식탁에서 김치가 없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역사가 좀 짧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배추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오늘 알려주신다는 경종 배추는 어떤 품종인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배추가 들어와서 인기를 끌게 된 계기는 동대문 밖, 서울 동대문 밖 지금의 성동구 지역에 훈련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선발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훈련원 배추 때문입니다. 네. 토종 배추는 종류는 다양한데요. 개성 배추, 의성 배추, 구억 배추, 부여 외산 배추 등 지역의 이름을 딴 배추와 꼬랭이 배추, 뿌리 배추처럼 순무처럼 뿌리가 생기는 배추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중 배추는 이들 토종 배추 가운데서 농부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는 배추,
그리고 또 서울에서 훈련하는 배추에서 이렇게 진화한 경종 배추라고 합니다. 일부 조그만 종자회사에서 서울 배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속이 꽉 찬 배추는 아니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서 아직도 선호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자녀들에게 보급종 속이 꽉 찬 배추로 김장을 해서 보내주고 당신들이 드실 배추는 경종 배추로 김장을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속이 꽉 찬 배추의 맛보다 경종 배추의 고소한 맛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중에 경종 배추가 어떤 건지 좀 찾아보니까 저도 본 적이 있네요. 우리가 네. 지금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보다는 좀 속이 홀쭉하고 꽉 차 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배추잖아요. 경종 배추가 더 고소한 맛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더 속이 꽉 찬 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관장님? 속이 꽉 찬 배추가 선호되는 이유도 우리 음식 문화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노란 상추를 소개하면서 우리 전통 음식 문화가 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배추로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배추잎 낱낱의 한 장 한 장을 김장 속재료를 쌈을 싸듯이 하는 김치가 선호되었는데 그것이 보김치, 쌈김치였습니다. 요즘은 흔히 이제 보쌈김치로 부르죠. 예, 이렇게 보쌈김치가 인기를 끌면서 속이 꽉 찬 배추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죠. 낱장 이렇게 싸서 하는 것보다는 속이 꽉 찬 배추는 그 안에다 속재료를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네요. 네, 그래서 속이 꽉 찬 배추로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동구 지역의 원예 시험장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일제강점기 들어 속이 꽉 찬 배추의 품질이 좋아져서 이 배추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쓰여진 조선토지농산보고라는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추는 한자로 백채라는 이름 외에도 숭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숭이. 네, 초두변에 뭐 소나무 송자 비슷한 그런 네. 글자인데요. 이 이름의 흔적인 이제 배추 물김치인 신건지라고 하는 것에 남아 있습니다. 숭건지에서 신건지가 된 것이죠. 이 말이 이제 싱겁다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로 만든 물김치는 또 무짠지가 됩니다. 말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배추의 이름도 변천사가 있다는 사실 재밌습니다. 근데 문득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배추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씨앗은 어떻게 채종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 배추라는 품종은 주로 가을에 재배를 하게 되는데 가을에 재배하는 배추는 씨앗을 채종하기 위해서는 뿌리째 뽑아서 얼지 않게 저장해 두었다가 봄에 그 배추를 다시 땅에 심어서 씨앗을 채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반드시 2포기 이상 보관해야 씨앗이 맺는 특징이 있는데요. 왜 2포기 이상 해야 되나요? 자기 포기에서 핀 꽃에서는 꽃가루를 이렇게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불화합성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자기 꽃가루 바지를 안 하기 때문에 남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다른 꽃이 옆에 피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추를 2포기 이상, 안정적으로는 5포기 이상 심어서 꽃을 피워야 제대로 된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배추보다 도입 시기가 한창 선배인 배추하고의 커플 격인 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무 소식을 전해주실 예정이군요. 근데 배추보다 무가 더 선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만화 중에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추도사가 먼저 나오니까 배추가 왠지 선배일 줄 알았는데 네. 무가 선배군요. 그럼 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재 관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1169번 쓰시는 분은 블루베리 퇴비 시기를 알고 싶다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관장님, 퇴비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과수 작물들의 퇴비 시기는 낙엽이 지고 난 블루베리의 경우는 뭐 10월에서 11월 이 사이에 이제 감사걸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걸음을 했을 때 이제 겨울눈들이 이제 발달을 해서 봄에 잎과 열매들 그리고 꽃이 이렇게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낙엽 진 이후에 가을에 감사 걸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 4월 이때쯤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걸음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시기를 놓치신 경우고요. 이제 겨울 눈이 좀 빈약할 수가 있어요. 가을 감사 걸음 안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열매의 크기를 키우는 걸음 정도는 봄에 3, 4월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저희 KBS 제 동기 엔지니어 중에서도 사실 블루베리를 키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아는 척 좀 해봐야겠어요. 전화해가지고. 3535번 쓰는 분 지금 시기에도 쪽파를 파종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네, 역시 그 시기를 놓치신 경우인데요. 쪽파도 보통 이제 추워지기 전에 10월 늦어도 10월에는 파종을 했어야 뿌리를 내리고 월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땅이 이미 얼어서 네. 지금 파종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여 저기 남도 지방 이나 제주도면 지금 파종을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이미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파종을 놓쳤고요. 대신에 이른 봄에 땅이 풀리는 대로 쪽파 종구가 제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때 파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8899번 쓰는 분께서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엄청 질고 딱딱한 진흙 땅인데요. 모래라도 좀 섞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모래를 섞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진흙 땅이나 아니면 질척질척한 땅 또는 이제 모래 땅 이런 것을 농사짓기 좋은 환경으로 막 바꾸는 방법은 유기질을 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많이 넣고 함께 갈아주면 모래땅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되고 또 네. 이렇게 찰흙 같은 찐득찐득한 땅들도 농사짓기 좋은 흙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모래나 진흙이 아니라 낙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래가 아니라 유기질을 섞어줘야 된다. 네. 1072번 쓰는 분, 밭도라지는 어느 시기에 캐는 게 가장 좋을지 또 물어보셨어요. 밭도라지는 꽃 지고 나서 보통 이제 꽃이 피고 꽃이 두 차례에 걸쳐서 피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난 게가 이제 9월 말 10월 초거든요. 그래서 땅이 얼기 전까지가 수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 2년근을 이렇게 수확해서 먹는 식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3년근 이상은 이제 약도라지라고 해서 약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0419번 쓰는 분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20일 전에 캤습니다. 이렇게 늦게 캐니까 이 고구마가 얼어서 쉽게 썩어가고 있는데요. 남편이 고구마의 성장을 돕느라 늦게 캔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네, 고구마를 너무 늦게 캐면 당연히 저장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제 캐게 되면 일단은 좀 따뜻한 날씨에서 고구마를 말려줘야 되는데 이미 추운 날씨에서 말리게 되면 잘 마르지도 않고요. 큐어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장기 보관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0도 이상 안정적으로는 한 15도 정도의 온도에다가 고구마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온도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늦게 캔다고 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때제때 캐줘야 된다는 거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저희 방송 중에 질문 문자 보내신 분이 있으셔서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직접 질문을 들어볼까 합니다. 3731번 쓰는 분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기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에 사는 김태환입니다. 아, 네, 김태환 청취자분. 예. 저희 관장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관장님 방송 듣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 올해 여태
마늘을 2, 3cm 깊이로 심다가 그 매번 그 해빙기 되면은 이렇게 마늘이 솟아올라서 다시 눌러주거나 이렇게 다시 심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7cm 정도 깊이에다 심었더니 네. 지금 발화가 안 되고 있어요. 한 5-6개, 10개 미만 정도밖에. 네. 마늘 그래서 이게 마늘 품종은 어떤 것일까요? 글쎄 제가 그 품종까지 일반적인 거라 제가 지역에서 많이 심는 예. 종자인가요? 예. 마늘 같은 경우는 예. 보통 10cm 깊이로 심으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 굉장히 깊게 네. 심는 편이에요. 예. 뿌리가 나오면서 예. 이게 이제 그 마늘 쪽을 끌어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깊게 심어서 파종을 하면 뿌리가 나오면서 또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7cm로 심으셨다고 했는데 괜찮고요. 그 이제 이른 봄이 되면 예. 싹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고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음력 윤달에 끼다 보니까 11월인데 네네. 다시 여유가 있어 뭐 지금 인제 뭐 심어도 상관은 없나요 혹시? 땅이 얼지 않았으면 심어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미 고맙습니다. 심은 자리에 또 안 나서 걱정돼서 다시 심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다른 땅이 좀 옆에가 높다 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감사합니다. 여유 있게 싹의 발화를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5331번 쓰는 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유기질을 섞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약 찌꺼기도 거름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거름 재료입니다. 그래요? 예, 한약 찌꺼기로 이렇게 퇴비화 시키면 과일이라든지 엽채류의 맛이 달라집니다. 정말 고급지고 맛깔난 채소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데요. 잘 말려서 그냥 웃거름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퇴비 재료로 잘 섞어서 퇴비화 시켜도 굉장히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전화 연결했었던 김성환 선생님 질문들에 이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6682번 쓰는 분은 동해안은 지금 매우 가문데요. 마늘, 양파에 물을 혹시 줘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특별하게 양파는 이제 모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이제 물을 줄 필요는 있지만 마늘처럼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마늘 쪽 안에 물이 있어서 네. 따로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양파는 양파는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좀 물을 뿌려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도록 물을 줘야 되고요. 네. 마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3044번 쓰는 분은 마늘 요즘에 캐면 벌어진 벌마늘이 나오는데 이 벌마늘의 원인과 예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벌마늘은 품종 특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벌어지는 마늘은 난지형 마늘이라고 해서 논마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가운데 중심축에서 이렇게 벌어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마늘을 벌마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난지형 마늘입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 많이 심는 마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종 마늘, 꽉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마늘은 한지형 마늘이라고. 그 품종 특성이라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사와 관련한 여러분의 질문들 박영재 관장님께 조언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식품이 더 이상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는 새로운 브랜딩 전략이 요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맛보다 오래 남는 식품 브랜딩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식품이라는 게 뭐 먹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 맛이라는 본질 외에도 브랜드가 집중하는 요소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늘고 있는 걸까요? 네, 예전에는 식품 브랜드라고 하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맛 하나였습니다. 맛이 좋으면 팔리고 맛이 없으면 외면받는 게 당연했는데요. 네. 최근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서 뜯고 먹고 남기는 모든 과정들을 소비 경험으로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품 포장이 예뻐서 사기도 하고 먹는 방법이 재밌어서 경험차 사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음식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데코레이팅 돼서 나오는 것을 네. 사진으로도 찍고 영상으로도 많이 네. 남겨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맛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음식을 먹는 과정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자체를 좀 갖고 싶어 하는 성향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먹고 끝나는 일회성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브랜드를 내 취향의 일부로 남기고 싶어 하는 문화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굿즈라고 해도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 어린이들을 겨냥한 장난감이나 아이돌과 협업한 한정판 세트와 같이 단순했다면 네. 이제는 소비자가 브랜드 자체를 취향으로 갖고 싶어 하니까 그 경험까지 확장해서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식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굿즈 열풍이 불던데 그게 네.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광고는 사실 짧고 금방 잊혀지는데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물건이 우리 기억에 훨씬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이렇게 머무르는 물성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고 패션, 게임, 전시 이렇게 산업을 불문하고 굿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조금 늦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식품업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뒤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럴과 또 공유 문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재미있고 특이한 굿즈 또 이외의 소재로 만든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게 되고 또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먹는 경험에서 남는 경험을 원하는 상황에서 식품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새로운 접점을 찾고 있고 이게 바로 맛보다 오래 남는 식품 브랜딩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먹는 경험에서 이제는 남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참 네. 공감이 되는 네. 말씀인데요. 이렇게 먹고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 손에 남는 물성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네. 물성으로 확장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인스턴트 스틱커피로 대표되는 M 브랜드에서 네. 출시 40주년을 맞아서 한정판 패키지를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종이컵 굿즈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컵을 굿즈로 낸 것도 조금 의아했는데 종이컵 디자인이 다양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 다양한 디자인 중에 구겨진 종이컵이 있다라고 해서 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입을 대고 마시는 입구가 넓게 펴져 있는 종이컵 또 누군가 이빨로 물어 뜯은 것처럼 디자인된 컵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마실 때 나오는 네. 습관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네. 디자인에 반영한 건가 네, 봐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저도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 종이컵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접거나 또 구기는 사람들도 있고 입구를 입으로 이렇게 씹는다거나 저예요. 저 지금 이 종이컵에도 구겨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두리를 말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 의미 없는 습관과 같은 행동인데 사실 그 안에는 잠깐의 휴식이라든지 업무의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브랜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쉽게 구겨지는 종이 대신에 이런 디자인을 도자기로 구워내서 단단하고 오래가는 물성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이제 구겨진 컵 굿즈만 봐도 이제 이 브랜드의 믹스커피가 떠오르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4가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는데 우리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MBTI처럼 네. 이제 유형을 4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구기지 않고 종이컵의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완벽형의 사람. 완벽형. 네, 그리고 저처럼 다 마시자마자 과감하게 구겨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파괴형과 같은 파괴형이시군요. 네.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나눠서 이걸 이야기거리로 만들었고요. 근데 또 제품은 랜덤으로 제공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유형도 논의해보고 물건이 오게 되면 SNS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 소비자의 감정까지 터치한 데다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 오브제를 만들어서 오래 기억되는 브랜딩을 했다는 점이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불안형이네요. 저처럼 이 종이컵의 끝을 물어뜯는 네. 사람들은 불안형. 재밌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짝꿍 같은 종이컵을 이렇게 도자기로 또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니까 참 기발하고 저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근데 이렇게 식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미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또 다른 브랜드도 있다고요? 네, 작년에 이미 출시가 됐는데 컵라면 브랜드와 그릇 브랜드가 협업한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네, 우리 컵라면 1개 그리고 그 용기와 똑같이 생긴 도자기 그릇 1개를 세트로 구성한 특별한 패키지였는데요. 이제 겉보기에는 익숙한 라면 용기였는데 이제 뒷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도자기 제작 기업의 이 40년 경력 장인이 컵라면 좋아하는 손녀에게 주고 싶은 그릇을 생각하면서 네. 네, 손수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원료도 일반 재료보다 2배가량 비싼 원료를 썼다고 하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정감 가는 디자인이잖아요. 그 둥그런 용기에 네. 세로줄이 이렇게 촘촘히 가 있는. 네, 맞아요. 그 디자인 자체도 예쁜데 거기에 손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컵라면 용기는 사실 먹자마자 사실 버리는 일회용품인데 이 용기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컵라면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동그란 모양뿐만 아니라 도시락과 같은 네모 모양의 용기도 도자기로 제작을 했는데 그 환경으로만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 오븐 사용도 가능하고 또 라면만 담아서 먹는 게 아니라 찌개나 국 같은 다른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 또 뚜껑도 같이 제작이 되는데 뚜껑은 반찬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돼서 실용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시장의 반응이 꾸준히 뜨겁다는 점이에요. 사실 반짝하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 이제 공식 판매에 앞서서 진행됐던 크라우드 펀딩에서 목표 금액 대비 무려 4만%가 넘는 4억 원 이상을 팔았다고 하고요. 4만 %, 400배가 넘은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연말 아니면 집들이 선물로 꾸준히 괜찮겠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컵라면 도자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어서 안심이 되고 기존의 컵라면 용기에 담아 먹으면 일회용 용기가 더러워지니까 분리수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후기들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용기는 이제 먹으면 끝인데 도자기가 남으니까 계속 쓰면서 브랜드도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 편히 오랫동안 담아놓고 쓸 수 있어서 더 실용성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굿즈로 만들어주니까 참 좋네요. 컵, 그릇 굿즈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겨울 상징하는 붕어빵을 굿즈로 만든 과자 회사가 또 있다고요? 네, 우리 이제 겨울 되면은 그 인터넷에 최신 업데이트된 붕어빵 지도가 이제 떠돌잖아요. 저도 깔아뒀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붕어빵을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여의도에는 네. 목요일마다 오시는 네. 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목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쉽네요. 오늘 화요일이어서. 네, 이런 감성을 정확히 짚어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제과회사 오사에서 자사 대표 과자 중 하나인 붕어빵 과자를 모티브로 손난로 굿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 역시 출시되자마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4일 만에 8,000개가 완판되면서 팬덤에 가까운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 겨울 간식을 상징하는 붕어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고 이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이 감성까지 더해서 실제로 손에 쥐면 정말 따끈한 붕어빵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넣어서 감성의 실용성을 동시에 잡았다라는 게 이제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다뤘던 이제 도자기 컵 그리고 컵라면 용기와는 방향이 살짝 다른데 이제 일회성 그 종이컵이나 컵라면 용기를 영구 보존 가능한 형태의 그릇이나 컵으로 바꿨다면 네. 이 오사는 겨울이라는 계절을 손난로라는 물성으로 재현을 하면서 이 자사 제품 디자인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과자가 제철 음식이 아니고 뭐 겨울하면 떠오르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자가 있는 게 아닌데 겨울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붕어빵 과자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손난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겨울이라는 이 계절 감성을 떠오르게 할 수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킨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과자의 맛으로만 인지하던 이 브랜드를 겨울하면 떠오르는 감정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손난로를 쓰는 순간마다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새로운 연결고리까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붕어빵을 근처에 붕어빵이 있으면 사 먹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 과자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붕어빵, 손난로 이렇게 겨울이라는 계절과 어울리는 그 음식 또 제품이라서 연결이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굿즈의 트렌드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해외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해외에서도 이제 식품이 굿즈가 되고 또 특히 패션 또 놀이가 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제 미국 한 냉동식품 브랜드는 자사의 대표 상품인 모짜렐라 스틱을 활용해서 머플러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모짜렐라 스틱 하면 길고 통통하게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을 잡아 늘리면 치즈가 쭉 늘어나잖아요. 이 경험을 머플러에 그대로 담아서 머플러를 이제 양쪽을 잡아당기면 치즈 색깔의 머플러가 나오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잘 늘어나는 치즈를 사용한다라는 점도 보여주면서 먹는 경험을 패션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례인데요. 이제 식품의 맛과 형태를 물성화했다는 점도 흥미롭고 또 이걸 뜨개질을 취미로 하는 동네에 뜨개 장인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네. 이 이벤트를 위해서 할머니들을 직접 섭외해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더 재미있더라고요. 또 일본의 한 편의점에서는 우리가 쭈쭈바라고 부르죠. 네. 이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스웨터를 출시했다고 해요. 스웨터요? 네, 오. 우리가 입는 옷은 아니고 이 아이스크림 용기에 입히는 아주 조그만 니트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이 사실 기존의 편의점 PB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양말과 똑같이 구현을 했는데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들이 차가운 쭈쭈바를 손에 들고 있으면 손이 시려우니까 맞아. 네, 쭈쭈바에 입힐 수 있는 스웨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발상도 그렇고 굿즈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SNS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이 스웨터를 얻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신을 수 있는 양말까지 같이 구매를 해서 반려동물들에게 신겨본 다음에 커플 사진을 세트로, 네네. 올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또 바이럴이 돼서 또 네. 더 잘 팔리고 하겠네요. 네, 맞아요. 원래 목적을 넘어서서 놀이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게 됐는데 이제 해외에서도 점점 더 식품과 관련된 감성, 취향, 놀이를 담은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익숙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바로 맛보다 오래 남기는 경험들이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시도 참 상상만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확장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한마디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더욱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같은 업계에서만 머무르지 않는 협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 반도체 기업 H사와 협업을 해서 반도체 맛 과자를 출시한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은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쉬운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과 그 결합할 가능성이 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맛에서 물성으로의 확장도 계속해서 소비자의 일상 속에 이제 스며드는 네, 전략으로 이제 계속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굿즈들이 수익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와 또 팬덤을 만드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또 콘텐츠, 콜라보 상품으로 확장되는 통로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품 기업의 경쟁력이 이 맛과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브랜드 감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오늘 얘기 들으니까 소비 욕구가 아침부터 막 샘솟네요. 마케팅 아이디 업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재미난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